아니. 아이고. 양 교수님이 너무 칭찬을 과하게 하셔가지고 벌써 강의 전부터 땀이 납니다. 부끄러워서. 거의 뭐 제 홍보 사무장처럼 강의를 해주셨네요. 예, 이제 뭐 시험 다 끝나고 제가 들었고요. 마음이 좀 홀가분한 상태이실 텐데, 뭐랄까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그동안에 다른 사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것만 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이고,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 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연수원 26기이기 때문에, 올해 13년 차 변호사인데, 뭐, 지금 연수원 생활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참 이렇게 좀, 적응도 잘 못하고, 또 좀 빌빌거렸다 그럴까요? 하여튼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이제 13년 만에 그 후배들 앞에 이렇게 서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뭐 오늘 할애받을 시간이 2시간인데요. 사실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이렇게 남들은 그렇게 불러주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끄러워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 어떤 부분에 뭐 전문이다라고 하면 분야가 조금 사실 좁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분야를 한 10년 이상 하면 정말 탁월한 실력을 또 식견을 갖출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분야는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분야의 뭐 전문 변호사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야박하게 이야기하면 대국민 사기예요. 그러니까 분야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민사하고 좀 많이 겹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이 분야에서 다른 변호사들보다 좀 어떤 특별한 뭐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약간 부끄러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좀 어떤 변호사로서 잘할 수 있는 또는 법조인으로서 조금 넓게 보면은 법조인으로서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나 또는 경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식이라는 면보다는 조금 제 특별한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이 자리가 사실 시험 끝난 자리고 어떤 뭐 하나를 더 배운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보다는 조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야 될 어떤 법조, 실무, 특히 뭐 변호사 업계에서 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미등기 부동산이 경매에 처해졌을 때 처해졌는데 이 유치권이 맞물려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를 이제 뽑아왔고요. 강의는 실무 강의는 조금 후반부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제가 나름대로 저희 조금 경험이라 그럴까요? 제가 조금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뭘 꺼내니까 좀 특별하게 꺼내는 것 같죠? 이 타임에서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자, 뭐. 저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뭐 이제 업계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들어본 분도 계실 테고 하실 텐데 이 부동산
전문으로 좀 알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 사무실이 약간 뭐랄까요, 전산화라는 측면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제가 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이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들 법조인이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바쁜 직업이에요. 어느 직업을 택하든 정말 좀 제 개인적으로는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살고 있어요. 시간에 허덕대고 그렇다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많지 않고 예전처럼 뭐 그렇게 좀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제 경쟁 사회에서 좀 잘하려면, 남들보다 잘하려면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쓰고 자기의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법조인들과 다르게 항상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나? 왜 이런 일은 좀 다른 기계로 대체할 수 없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고쳐가고 또 그게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취미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이게 영리하게 살고 잘 살려면 효율적으로 시간이나 다른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법조인 생활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전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전산화, 사람의 어떤 굳이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기계가 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리 법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이 지금 조금 젊고 하신 분들은 적응을 잘 하시는데, 기성 법조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별로 없으세요. 또 더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기계하고 좀 멀어지는 것이 뭔가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멋있다, 법조인으로 멋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전혀 이게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자기의 어떤 한정된 에너지, 시간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다 이걸 하잖아요. 근데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활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 제가 표현한 불쌍한 삶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시간에서 아주 빈곤하고 또 돈에서 빈곤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지금 다단계 판매처럼 제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의 어떤 전문화, 또 전산화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 업무에서 녹아 들어가면은, 그게 잘 갖추어지면은 좀 법조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전문화가 여러분들의 효율이라는 측면하고는 금방 이해가 되시죠? 전문화가 되면 장점이 참 많아요, 사실. 일을 쉽게 해냅니다. 해보지 않은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쨌든 변호사 같으면 또 뭐 판검사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 변호사는 돈을 받고 일을 하고 판검사는 어떤 자기 직무 때문에 공무로서 일을 하는데 일 처리가 잘못되면 결국은 그 아까 우리 양 교수님도 뭐 손해배상 이야기 하셨는데 겁나게 그런 어떤 불이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 처리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뢰인한테 그런 불이익을 입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인사평가나 이런 것들이 또 안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을 어느 정도 들여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로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그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는데 시간을 쓰고 또 딴 일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나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다들 일처리 수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화가 되면은 참 일이 편안하게 내 손에 이렇게 공을 가지고 놀듯이 일이 편안하게 다루어져요. 그리고 이게 변호사로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존중받는다 그럴까요? 의뢰인이 내 말을 참 귀담아 듣는다. 저도 어떤 실무, 그러니까 현직에 있다가 나온 변호사가 아니라 저희 이제 연수원 출신 변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히 의뢰인들이 많이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젊어 보이지, 그 다음에 현직 경험도 없지. 그러니까 뭐 이야기 상담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 어떤 법무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법무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에 어떤 불신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사실 기분이 섭섭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사실. 경험이 짧기 때문에, 초반에는 경험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고, 특히 이제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대우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제 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일에 대해서 존중받고 이러니까 일을 하는 또 어떤 뭐랄까 부담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담도 굉장히 적어요. 일이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 90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고 한 10 정도만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이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수임도 또 잘 되고. 왜냐니까 이미 이제 경험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의뢰인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변호사가 참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가 반대로 경험이 없다, 전문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의뢰인들이 요즘은 자료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마저 잘 못 맞춰줍니다. 그게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수임하고 연결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화가 되면은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돈을 받고라도 이렇게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그걸 제일 중요시 하는데 소위 시간당 수익. 그러니까 총 얼마를 버느냐는 것보다는 한 시간당 내 단가가 얼마냐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다른 가치는 접어두고 우리 프로페셔널로서의 어떤 그 가치만을 놓고 본다면 시간당 수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로펌 가서 12시 1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도
받는 보수가 시간당 단가로 따질 때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삶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그 전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호사가 전문가 아닙니까, 소위.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러면 전문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 전문화를 이제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이제 특히 이제 그 공무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사건을 처리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또 당장은 전문화라는 부분이 과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답답하지 않는데 이 변호사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전문화가 사실은 항상 이게 어떤 마음의 짐입니다. 전문화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시도를 하면서 뭐 대학원도 다니시고 또 유학도 나가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사건 수임을 하면서 전문화의 발판을 그 경험을 쌓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전하고. 제가 율촌에 있을 때 어떤 그 파트너 변호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는 참 뭐 직업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을 내고 배운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배운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의뢰인들한테 보수를 받고 자기가 일을 배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변호사가 뭐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수임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이게 전문화로 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건 수임을 하고 그 사건 처리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나가고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뭐 사건 수임과 별개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을 다닌다든지 유학을 갔다 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이렇게 좀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제적인 부담은 부담대로 가지면서 이걸 공부를 따로 하려면 상당히 어떤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고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임을 통해서 전문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수임을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임을 잘 하느냐? 라고 하면은 조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처음에는 보수를 작게 받는 게 좋아요, 사실. 적게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그 보수를 좀 작게 받으면서 아까 뭐 양 교수님이 다른 사건은 하나도 안 했다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해당 분야의 사건은 어떻게든 좀 맞는, 내가 하고 싶은, 만약에 부동산 분야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은 내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적게 받고라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건이 들어온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분야는 부동산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이혼 사건을 좀 해달라 그런다. 그러면 이걸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수임하는 사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계에 어떤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절충안으로 보수를 조금 높였어요. 그런 사건들을. 그러니까 이혼 사건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사건이라면은 한 뭐 2, 300 받았을 거를 이혼 사건 해달라 그러면 한 4, 500 정도. 그렇게 이제 보수를 제한을 하면 대체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작게 하는 사건일수록 수임이 잘 돼요. 뭐 이렇게 넉넉한 의뢰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뭐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변호사들한테 보수를 많이 주고 맡길 의뢰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보수를 적게 하면은 분야의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보수를 높이면은 좀 안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건의 비중이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저 때 제가 연수원 수료할 때 그때 이제 94년도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대체적인 어떤 그 수임 기준은 가격이었습니다. 가격. 그러니까 다들 누구나 사실 어느 적정한 가격을 받고 또 많은 부수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 하죠. 그게 다 모든 변호사 이상인데 그때 제가 변호사 시작할 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500만 원 이하짜리 사건은 안 한다 라고 마음을 먹고 딱 선을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500만 원 이하짜리 사건 중에서 아무 사건이나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자기 전문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분야의 사건을 주로 맡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정책을 좀 다르게 했죠. 그래서 한 7, 8년 정도 하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부동산 거래, 부동산이 쟁점이 된 사건들로만 쌓이더라고요. 사무실 사건이 채워지더라고요.